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눈에 띄었던 이슈는 아무래도 ECB의 의사록이 공개됐다는 점 같습니다. 맞아요. ECB 의사록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좀 안정을 찾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상 좀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ECB만으로는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어제 시장에서의 평가였고요. 사실 ECB도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속에서도 유로화 약세를 좀 방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동시에 발표된 유럽의 지표들이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왔고 독일의 공장 주문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사실 독일의 공장 주문은 유럽의 경제 펀더멘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표이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유로화가 0.8% 하락하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ECB가 75bp를 지난 회의에서 올렸는데 금리를 사실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와 그리고 미국의 금리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유로화를 방어하겠다라는 스탠스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75bp 인상에 대해서 만장일치는 아니고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50bp를 올릴 것을 좀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달러화 지수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유로화가 이렇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달러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불안은 지속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당연히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달러와 킹달러를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연준밖에 없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번 주 내내 나왔었던 미국의 고용지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 초반에 아시는 것처럼 구인구직 비율이라 그래서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다. 그만큼 이제 채용 공고가 줄었다라는 그 기대로 악화됐다는 기대로 시장이 올라왔다가 그제 나왔었던 거는 ADP 민간 고용 지표와 ISM 비제조업 지수 내의 고용 지수는 또 굉장히 좋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번 주 후반에 비농업 고용 지수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실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 있었는데 간밤에 나왔었던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챌린지 감원 보고서는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락 같은 희망은 고용 지표 내일 아마 저녁에 발표가 될 텐데요. 예상치는 25만 건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30만 건에서 좀 악화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 10만 건 수준, 그러니까 10만 건 레인지에 들어온다 그러면 쇼크거든요. 네. 쇼크가 나오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도 강세로 가는 전체적인 위험자산 선호가 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일 텐데 오히려 20만 건보다 더 높게 나와버리면 시장은 조금은 더 힘들어지는 구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그런 비농업 고용 지표가 확실하게 시장의 이목을 끄는 이유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지금 고용 지표가 그동안에 미국이 긴축을 강하게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같은 경우에는 8주 내내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고 더불어서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거는 임금 상승률이 잘 안 꺾일 것이다라는 거를 시사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제도 여러 명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을 계속해야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고용지표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고용지표 여하에 따라서는 다음 주 나오는 물가까지 연동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지거나 내지는 이번 주에 나왔었던 반짝 랠리 반등이 좀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이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 외에도 저는 눈에 띄었던 건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들은 강세였습니다. 맞아요.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변수도 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에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에너지와 정치 리스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1월, 8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일에는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의 감산 이슈가 나왔죠.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이제 나는 실망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는데
어제 이제 유럽에서 날라온 소식은 노드스트림의 어떤 그 붕괴, 파괴가 이제 폭발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좀 적시하진 않았지만 이 폭발에 의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럽 내에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유가를 좀 들어올린 이슈였는데 더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의 점령지 병합 작업이 현지 시간으로는 그제 저녁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 지역은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는 다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는 중간선거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테마지 않겠냐. 더불어서 이앨런 미 재무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클린테크와 관련된 10억 달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뭐 예전 그 화석 연료라든지 신재생과 관련된 그리고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에너지 자립도 그리고 중간 선거를 위시한 미국 민주당 정부 쪽에서의 정책적인 흐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에너지와 관련된 주가들의 강세를 보였고 더불어서 이렇게 보면 또 신재생이라든지 방산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이슈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화되면 러시아는 더욱더 에너지를 무기화할 것이고 그렇겠죠. 한 달여 정도 앞둔 중간선거 바이든의 행보가 주목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기업 이익이 더 안 좋아진다. 그렇다면 그나마 3분기 실적 때 여러 가지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환율가라든지 3분기에 하락한 에너지 비용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갔었는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가가 높아진 수준이라면 지금부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소위 말해서 바이든이 어떻게 에너지 가격을 잘 눌러주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신재생까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을 고용지표 주시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세 가지 앵커 브리핑 이슈 전해드렸습니다.